1920년 1월 4일 북간도 용정시에서 6km 떨어진 길목에 조선인 6명이 중국인 마적단에 복장을 하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한 비밀 조직 철혈광복단 소속의 최봉설, 임국정, 한상호, 윤준희, 박웅세, 김준 선생이었죠.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용정 지점으로 보내는 현금 호송대였습니다. 무장 투쟁을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를 갖추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작전을 위해 1919년 9월에 윤준희와 한상호, 임국정, 최봉설 등 철혈광복단 단원들은 송아지를 판 돈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거사에 필요한 무기와 수류탄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일하며 독립 세력들과 교류하던 은행원 전홍섭을 몇 개월에 걸쳐서 포섭한 끝에 1920년 1월 4, 5일경에 현금 수송이 진행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죠. 이제 수개월간의 노력이 결과를 보기 직전이었습니다. 훗날 15만원 탈취 사건으로 기록될 사건의 시작이었죠. 오늘은 이 15만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5시경 동랑어구에 드디어 6명의 습격단이 기다리던 호송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인 경관 3명에 은행원, 한인 순사 1명, 상인 진길풍 등으로 이뤄진 6명의 인원이었죠. 이들이 지근거리로 다가왔을 때 사격이란 말과 함께 작전이 개시되었어요. 일본 경관이자 호송대를 지휘하던 나가토모는 단숨에 즉사해버렸고 기습을 당한 남은 호송대들은 그 즉시 도망을 쳤죠. 최봉설과 윤준희는 일본 경관들이 탄 말과 운송 중이던 현금을 탈취한 후에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추적대를 따돌리기 위해 원래 가야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서쪽 산속으로 4km쯤 달아난 후에 이들 습격대원들은 말을 멈추고 탈취한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고액권 지폐가 띠주로 묶인 채 들어있었는데 합산이 15만원, 당시 소총 한정과 탄환 100발이 30원이었고 기관총 한정이 200원이었습니다. 게다가 4인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한 월급이 25원이던 시절이었으니 엄청난 고액이었죠. 당시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겨보면 대략 현재 금액으로 100억 원이 넘는 큰돈이었던 거예요. 당시 김자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 군정서의 무장이 소총 500정에 기관총 3정이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규모의 부대 9개를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거죠. 이들은 탈취한 현금을 나눠서 소지한 뒤에 흩어져서 약속된 집결지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박웅세와 김준 선생은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 위해서 일행에서 나왔고 나머지 4명은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했어요. 자금 활용 방안으로는 첫 번째, 연해주 수청에 사관학교를 건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방안, 두 번째, 무기를 구입해서 나자구에서 군대를 편성하는 방안, 세 번째,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인 학교를 세우고 군사학과 기타 문헌을 출판하는 방안, 네 번째, 무기 구입과 운반은 윤준희, 김하석, 임국정, 최봉설, 한상호에게 위임하는 방안, 다섯 번째, 윤준희를 재무 책임자로 정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기로 했고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용정의 일본 경찰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호송대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경관들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죠. 뭐라도 흔적이나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그러나 일제는 습격자들을 총기를 휴대한 조선인 마적 10수명으로 대략 파악하고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나갔어요. 현금 수송은 은행 내부자만이 아는 정보니까 이 정보를 유출한 공범이 내부자로 있다는 걸 유추하고 회령 지점에 전홍섭을 체포해서 가혹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이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사이 임국정, 최봉설, 윤준희, 한상호 선생 이 4명은 무사히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당장 간도이 일본 총영사관이 소나기에선 벗어났지만 블라디보스토크도 안전한 건 아니었죠. 당시 러시아는 적백 내전이 한참이었고 일본은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연해주 일대에도 많은 부대를 배치해뒀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런 연해주 파견 일본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은 일단 신안촌이라는 한인 거주 지역에 숨어서 무기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때 무기 거래 중개를 맡기로 한 사람이 어민섭이었습니다. 안중근 선생의 의형제이자 당시 연해주 지역의 의병 지도자였죠. 또 러시아어를 모국어만큼 능통하게 쓸 줄 알았기 때문에 무기 밀매 같은 일을 조용히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임국정 선생이 함께 참석해서 무기거래 계약이 합의되었습니다. 소총 1000정과 탄약 100상자, 기관총 100정을 32,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거죠. 다음날 무기를 인도받기로 하고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새벽 3시에
일본 헌병대 한 개 소대가 이들이 묵고 있었던 숙소를 포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통역관이란 직함을 달고 총영사관에 근무하며 밀정들을 관리했던 디토 가스미가 이를 주도했죠. 밀정에게 이들의 무기거래 행각이 발각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들 4사람은 체포되었지만 혼란을 틈타 최봉설 선생이 6탄전으로 포위를 뚫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죠. 평소에 달리기가 빨랐기 때문에 포위망 탈출에 성공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른팔에 총을 맞긴 했지만 일본 헌병대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서쪽의 아무르만으로 도망쳤습니다. 당시는 한겨울이고 아무르만의 바다가 얼어붙는 때라서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기로 한 거죠. 문제는 당시 아무르만이 채 다 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안촌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죠. 다행히 일본 헌병대들도 최봉설 선생이 다친 상황이고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되었으니 분명 동사할 거라 생각하고 추격을 멈췄기에 안전하게 피신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건너간 최봉설 선생은 소련의 한인 탄압으로 인해서 평생을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야 했죠. 체포된 임국정, 윤준희, 한상우 선생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탈취 사건에 도움을 준 한인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일제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1921년 8월 25일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 이들은 눈을 감았죠. 일제의 돈을 강탈해 무기를 사들여 독립운동에 쓴다는 이 과감한 작전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했던 것은 바로 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정은 바로 어민섭이었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총영사관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어민섭은 1908년에 영사관에 출두해 밀정으로 고용해달라고 청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4년 동안 밀정으로 활약했죠. 반일 언론 대양보의 간행을 막기 위해 한글 활자 1만 5천 개를 훔치는가 하면 밀정으로 발각된 서영선이라는 인물을 몰래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총영사관에 보고한 거죠. 심지어는 홍범도 장군의 체포 계획도 건의했고 실행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엔 어민섭이 밀정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연해주 한인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이런 인물이 무기거래의 중개자로 참여했으니 일제에 금방 발각됐던 겁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1922년에 일본군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밀정으로서의 어민섭의 가치도 없어집니다. 러시아어는 잘했지만 일본어는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이후 어민섭은 연해주와 가까운 북간도 훈춘으로 이주해 36년에 병사합니다. 배신자인 말로 치고는 참 아쉬운 끝이죠. 15만원 탈취 사건은 이렇게 성공을 목전에 두고 좌절되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는 법이라지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간도 참변에서 독립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15만원 사건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으로 허를 찌르는 데 성공한 점과 항일 무장투쟁의 시작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헌신의 흔적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엔 다른 보훈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